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2일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전자신문을 가져왔고요. 참 어제 여미남이었죠. 어제는 그 여미남에서 저희가 아마존을 많이 쓰는 주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었었나요? 적게 쓰는 주. 그 미국에서 여러 스테이트가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뭐 대도시라고 꼭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궁금증을 남겼었는데 히심 8437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아주 자세하게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렇구나라는 그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는 우리 상류12 TV 채널이 이렇게 공부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신문도 읽어드리고 저희 아침 회의하는 내용 미국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체크를 하고 여기에 35,00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이거는 이런 거야 또 이 부분은 미국에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전 세계에 계시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 아니면 각 산업별로 그죠? 자동차 뭐 반도체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또 저희가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 또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공부방 같은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기사는 삼성 LG 배터리 구하기 별따기다. 국내 중소기업 배터리 못 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쇼티지긴 하니까 구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국내 중소기업은 왜 배터리가 필요한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팩 제조 사업을 하는 A사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인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네요. 배터리 수급을 위해 정식 구매 루트를 포기하고 딜러를 통해 웃돈을 주고 사오거나 중국산 배터리를 공수하는 자구책을 고심 중이다. 11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팩 모듈 제작 기업과 이들로부터 배터리 팩을 공급받아 전기버스나 초소형 전기차, 전기 스쿠터,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애플리케이션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국산 배터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긴 그렇네요. 이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이 이제는 꽤 많아지다 보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배터리 팩 제조사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등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인증을 거쳐서 배터리 셀을 공급을 받는데요. 이를 모듈 혹은 팩으로 만든 후 전기차나 ESS, 전기 스쿠터 업체 등에 납품을 한다. 팩 제조사가 일종의 배터리 셀 총판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배터리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면서 배터리 셀 수요도 함께 늘었는데 하지만 구매력이 약한 기업은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전기차 ESS 생산업체 경우 국산 배터리를 아예 사지 못하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해 겨우 소량을 얻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완성차 제조사에 공급하는 배터리 셀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200 미만이다. 반면에 국내 팩 제조사가 구매하는 가격은 최근 킬로와트 시당 $300가 넘는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네요. 셀 구매 절대량이 적어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것인데 중소 배터리 팩 업체에는 큰 부담이다.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워낙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갔고 장기적으로 이제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형사에다가 납품하는 거는 아무래도 $200 미만으로 하지만 조그만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거는 좀 비싸게 받나 봅니다. LG엔솔과 SDI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자체 사전 검증 절차도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SDI와 LG엔솔은 자사 배터리 구매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인 CET와 CCS를 운영 중으로 일종의 인증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네요.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안정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물량을 기준으로 고객사를 선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네요. 주문량이 적거나 예상 매출액이 적은 프로젝트는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업계에서는 인증 건당 최소 100억에서 200억 원 매출 발생이 가능하거나 원통형 셀 기준 최소 연간 100만 셀 주문이 가능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답니다. 한 배터리팩 제조사 관계자는 구매 물량이 많은 해외 고객사 대비 인증 절차가 느리게 진행되는 데다 가격도 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것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수급난으로 중국 배터리 셀 기업이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국산 배터리를 사지 못한 팩 제조사들이 중국 배터리 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팩 제조사들이 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팩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일도 늘고 있다. 당연히 국내에서 수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보조 배터리도 되게 많이 썼잖아요. 보면 이 보조 배터리도 보면 거의가 다 역시나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근데 디자인은 인 코리아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배터리, 보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적혀 있었던 전기 스쿠터나 자전거 이런 거에 넣을 때 들어가는 배터리는 아무래도 중국산 싸게 가져와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후공정 대표 산학단체 손잡았다. 반도체 패키징 발전 전략 포럼을 발족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애매하게 포럼 발족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후공정 대표 산학단체 손잡았다고 하니까, 요런 기사를 통해서 이런 포럼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는지, 그걸 보면, 이런 포럼도 결성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기업이라든지 경쟁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이 포럼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또 참여했나 그런 걸 갖다가 살짝 엿보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은 이 대표분들이 이제 나와서 사진 찍으셨겠죠. 화이팅하면서 이제 협약식 서류를 갖고 서 계신데, 국내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술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반도체 패키징 분야 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반도체 패키징 발전 전략 포럼 발족 업무 협약식이 강남구 SC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왼쪽부터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님, 그 다음에 정철동 한국 PCBN 반도체 패키징 산업 협회장, 그리고 이혁재 대한전자공학 회장, 김영준 차세대 진흥협 반도체 사업단장, 손윤철 마이크로 전지 및 패키징 학회 학술부회장, 전재민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본부장. 이것만 봐가지고는
기업체가 안 나오네요. 쭉 한번 업무 협약 양해각서 MOU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포럼 위원장은 이혁재 대한전자공학 회장, 서울대 교수님이시네요. 선임이 됐고요. 포럼은 반도체 업계 최대 관심사인 패키징 등 후공정 분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결성이 됐고요. 패키징은 반도체 미세화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급부상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술 산업 역량이 해외 대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데 대만의 경우 TSMC를 중심으로 패키징 생태계가 탄탄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 성장 초기 단계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요 얘기가 최근에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본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이 대만에 견조 10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년이나 차이가 나네요. 이에 6개 기관 및 단체는 반도체 패키징 경쟁력을 높이고 견고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량을 결집을 하는데 공동 포럼을 운영하고 국내 반도체 패키징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부터 업계 어려움을 해결할 각종 정책 제언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이혁재 학회장은 지금까지 반도체는 전공정 중심 시대였지만 이제 패키징 등 후공정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면서 포럼을 통해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김영준 단장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 패키징은 약한 부분이었지만 이번 포럼 출범을 계기로 이를 보완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면서 경제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전체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철동 아까 PCB 반도체 패키징 산업협회장님이 LG노텍 대표님이시네요. 대표님은 반도체가 국가 간 경쟁 무기가 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했지만 후공정은 대만, TSMC 등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부분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포럼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포럼을 보니까 확실히 후공정이 지금 중요하긴 하고, 그죠? 후공정에서 이제 패키징이 중요한데 여전히 대만하고 TSMC하고는 기술적 격차가 있고 또 그 후공정 생태계가 아직 좀 열악하다. 예, 그 부분이 중론이네요. 그거를 삼성이 이 최근에 후공정 쪽하고 파운드리 쪽 되게 공격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TSMC에 대한 선전포고 했으니까 이쪽을 이렇게 포럼 형태로 모이셔가지고 그 생태계를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석유화학도 중국발 공급 과잉, 올해 재고 물량 역대 최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석유화학 주식들이 상당히 안 좋죠. 어제 이제 PPI 말씀드리면서 PPI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는 소위 말하는 산업재 소재가 좀 안 좋은데 이 전자신문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기사를 담아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석유화학도 중국발 공급 과잉, 올해 재고 물량 역대 최대. 올해 주요 석유화학 제품 공급 과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석유화학도 지금 제품이 공급 과잉이군요.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재고와 수요 부진이 겹친 결과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12일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6대
석유화 기초 유분의 공급 과잉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국제 원자재 시장 분석 기업 독립상품정보서비스 ICIS 분석에 따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혼합자일렌 그리고 톨루엔의 총 공급 과잉 물량은 2억 1,800만 톤이고요. 이는 1990년 이후 최대치로 사실상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하네요. 1990년 이후 최대치란 말이죠. 그러면 1990년으로 또 이래 좀 돌아가 보면 1990년 그때 19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합의 있고 87년도에 일본의 엔화 가치가 2년 전 240엔에서 120엔까지 달러 대비 2배나 이제 절상이 됐었죠. 그러면서 절상이 되는 가운데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뭐 아시아 시장이 난리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88년에서 89년 요때 당시에 일본의 회사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6개 회사가 들어갈 정도로 일본의 거품이 상당히 심했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아시아 버블이라고 하죠. 이 거품이 있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후유증을 겪으면서 1990년, 91년 넘어갈 때 미국이 리세션을 겪게 되고요. 그 리세션을 겪을 때 그때도 또 전쟁이 있었죠. 그때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또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90년에서 91년도에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았고, 근데 이라크가 또 쿠웨이트 침공하면서 유가가 또 오르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유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거의 작년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90년에서 92년 초까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93, 94, 95년까지는 또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 그때도 중국 경기가 또 회복을 하면서 상당한 또 차이나 플레이. 그때 당시 이제 호남 석유 같은 경우가 한 6,000원, 5,000원에서 한 3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93, 94, 95년도에 랠리가 오기 전에 시장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 이후 최대 수치라고 해서 그때 당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90년 초 상황을 잠시 말씀드렸고요. 6대 기초 유분은 비닐과 고무 등의 원료인데, 이들 제품의 공급 과잉은 중국의 석화 공장 증설과 경기 부진과 맞닿아 있다. 그때 당시에 또 뭐 하나 더 붙여야 될 게, 미국에 항상 이제 대통령이 중요한데,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께서 8년 동안 하시고, 그러고 나서 88년인가 89년도에 아버지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는데, 90년, 91년 그렇게 리세션에 들어가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아버지 부시도 4년 단임으로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었죠. 경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재선에 당선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 가지고요. 세계 최대 석화 제품 수요국인 중국은 2025년까지 에틸렌을 비롯한 기초 유분 자급률을 대폭 상향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업 단지를 조성 중인데, 설비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게 목표인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총 5개의 COTC (Crude Oil to Chemical)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네요. COTC 프로젝트는 원유 정제 설비와 석화 설비를 하나의 메가 콤플렉스로 결합한 것으로 석화 단일 공정 대비 원가 경쟁력이 우수하다. COTC 가동으로 중국의 석화 제품 자급률이
급등했고요. 중국의 폴리에틸렌 작업률은 2020년대 초반에 50% 수준에서 올해 70% 수준까지 올랐네요. 하나 다행인 거는 폴리에틸렌 작업률이 저는 이미 100% 간 게 아닌가 했더니 아직까지는 70%네요. 반대로 수요는 뒤를 받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올해 석화 제품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수요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석화 제품을 수출해온 우리 업계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올해 상반기 석화 제품의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7% 감소했고요. 작년 상반기부터 중국이 락다운을 작년 3, 4, 5 요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대비해서도 25%나 감소했으니까 그죠? 참 지금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그죠? 국내 수의 기업인 LG화학의 2분기 나프타 크래커 NCC 가동률은 60%에 머물렀고요. 지난해 가동률이 100%에 근접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급락했습니다. 특히 21년 준공한 여수 NCC 2공장은 아예 가동을 중단하고 매각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계속 매각 얘기가 나오죠. 문제는 공급 과잉 해소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데 있는데요. ICIS는 2025년까지 매년 2억 톤 이상의 기초 유분이 시장에 쌓일 것으로 내다봤고요. 중국 설비와 비교해서 원가 경쟁력이 낮은 한국 석화업계가 갈 곳을 잃었다는 관측이 따르는 배경입니다. 이동욱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 자금률 확대로 한국 석화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이 가속화하고 범용 제품 투자 또한 제한될 것이라면서 설비가 가장 노후한 일본 기업의 사업 철수와 한국 기업의 신사업 투자 강화, 중국 의존도 줄이기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근데 요런 석유화학이 한마디로 우리가 사이클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1990년 이후 최대다 했을 때 제가 그 전후 배경 설명을 드렸던 게 거품이 막 생기다 보니까 호황이었고 그 거품 때문에 또 불황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불황 동안에 재고가 소진이 되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일어나고요. 그러고 나면 또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 회복을 하고 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턴어라운드가 언제 도래할지 한번 잘 또 계속 신문을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한국 기업 유치, 인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팹 무산 위기라고 합니다. 요즘 인도로 다 막 이렇게 옮겨가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싶네요.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 유치를 추진해온 인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산업단지 조성을 주도한 인도 대기업 베단타 그룹과 파트너사인 대만 폭스코 간 협력이 갑작스레 종료가 됐고요.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폭스코는 인도 베단타 그룹과 195억 달러 약 25조 원 규모 반도체 합작회사 투자 계획을 철회했네요. 폭스코는 베단타와 1년 이상 합작회사 및 투자 논의를 해왔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중단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단타 그룹은 폭스콘과 협력을 통해 연말부터 인도 구자라트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팹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일정을 고려해서 4월 인도 베단타 그룹과 구자라트 주정부 관계자가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과 현지 진출, 투자, 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었네요. 아카시 헤바 베단타 그룹 글로벌 매니징 디렉터는 방한 당시 전자신문과 만나서 한국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이 있다면서 한국 우수 기업과 팹을 구축하고 향후 양산 등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베단타 그룹은 구자르타주 팹에서 디스플레이는 2026년, 반도체는 2027년에서 2028년부터 본격 양산을 목표로 했으나 폭스콘이 협력 의사를 철회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팹 조성 자체가 폭스콘과 합자사 등에 기반한 계획이었기 때문인데, 또 인도 규제당국이 베단타 그룹이 폭스콘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동했다며 규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업 시기에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인도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의지가 큰 만큼 다른 기업과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역시 완전 배제되기는 어렵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제약으로 인구 대국 인도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글로벌 기업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도 시장이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아직 관련 산업 기반 자체가 약하다며 인도 정부의 지원책, 베단타 그룹의 투자 규모, 안정적인 인력 확보 등 현지 상황에 따라 국내 기업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저희 회사 오신 신규 고객 두 분한테도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뭐 젓가락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이나 이런 생산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뛰어난 DNA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이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련 산업단지를 형성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의 인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학과도 있긴 한데, 인도에 엄청난 이제 고급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고급 인력들이 이쪽 컴퓨터나 이런 쪽, AI 쪽에 많이 물려는 있는데, 근데 워낙 뭐 인구가 15억이나 되니까 반도체 관련된 이런 인력들도 얼마든지 뭐 키울 수는 있겠죠. 네, 폭스콘이 왜 중단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삼성 파운드리의 초미세 공정 수율 개선 해가지고 4나노는 75%, 3나노는 지금 60%까지 됐다고 하네요. 뭐 수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불량률을 완제품에서 뭐 불량률 뺀 제대로 이제 팔 수 있는 제품이 그 비율을 뭐 수율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세공정 수율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파운드리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11일 3파전, 삼성 파운드리 전을 줄여서 3파전이라고 했네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 4나노 수율은 75% 이상, 3나노 수율은 6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4나노 이하 공정 수율 개선에 성공했다고 밝혔네요. 수율 개선은 테스트 웨이퍼 투입량을 늘린 성과라고 분석을 했고요.
하이투자증권 누구라고 안 적혀 있네요. 당연히 그 송명섭 연구원님이시겠죠.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삼성 파운드리 3사 나노 수율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 삼성 파운드리를 이탈한 고객사를 재확보하기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앞서 삼성 파운드리는 퀄컴 등 주요 고객사가 TSMC로 위탁 생산을 옮겨 악재로 작용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통해 제품을 생산했던 경력이 있는 퀄컴과 엔비디아는 다시 삼성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초 갤럭시 S24에 탑재될 엑시노스도 삼성 파운드리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 3나노 경우 세계 최초로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도 수율 안정화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이 되네요. 3나노 공정의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를 이미 적용한 삼성전자와는 달리 TSMC는 2025년 2나노 공정부터 이 GAA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GAA 제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삼성전자가 향후 초미세 공정 수율에서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삼성전자 3나노 GAA 수율이 60% 이상 올라온 만큼 2나노 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네, 지지난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선전 보고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 쭉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약간 반격의 시작, 그런 걸 좀 느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마지막 기사는 요 보너스 기사인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화 시스템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 우주 인터넷 박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다 보니까 한화 시스템이 좀 많이 오르길래 봤더니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주말에 52주 신고가 종목도 어떻게 분석하는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고요. 지난달 5일 신청 이후 한 달여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올란 건지 모르겠네요. 해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 사업자인 한화시스템은 기업과 정부 간 거래 B2G입니다. B2G. 네, B2 가버먼트,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 그리고 B2B용 위성통신 시장을 공략할 계획인데 원웹 적외도 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 개시에 박차를 가한다. 한화시스템은 21년 8월 영국 원웹에 3억 달러를 투자하며 적외도 위성통신 시장 진출을 준비했고요. 원웹의 주력 사업은 지구 적외도 1200km 고도에 수많은 소형 통신 위성을 띄워서 세계 각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이죠. 네. 원웹이 소프트뱅크 그 펀드에서 투자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한화시스템은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가 지난번에 약간 자금난을 겪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쿠팡 상장하기 전이었었죠, 그죠? 쿠팡 상장하기 전까지 그래서 원웹을 이걸 뭐 매각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거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나중에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은 군 적외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먼저 추진한다. 초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으로 탐지한 전장 상황 정보를 적외도 위성통신과 지상망으로 실시간 공유,
전장 전체를 연결하는 청사진을 구체화하고요. 항공기, 선박, 기차, 차량, 도심 항공교통, UAM, 기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B2B 통신 서비스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김정우 한화시스템 항공우주부문 사업대표는 한화시스템은 독보적 방산, 통신, 레이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 뛰어들어 글로벌 초공간 네트워크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군 저궤도 통신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쪽은 사실 좀 잘 모르는데요. 이 원웹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도 뭐 관련 기업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해보면서 약간 느낀 점은, 우리가 지금은 뭐 아직까지도 시골이나 이렇게 가보면 전봇대가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전선들이 지금 이제 지상으로도 다 이렇게 매설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 인프라도 보면 전부 이제 무선이잖아요. 무선이고, 그 무선 기지국이 다 뭐 층마다 있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든, 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그 기지국하고 내 전화기의 그 연결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 기지국으로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처럼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넓고, 그리고 뭐 산악 지역이 또 많은 지역 등등 이래 보면 그걸 일일이 다 기지국을 설치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예 그냥 저궤도 위성을 쫙 띄워놓고 그 위성에서 다 이렇게 통신을 연결해서 아예 이 사각지대가 없게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게, 만약에 이런 우리가 쓰는 이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서 뭐 자율주행이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무선통신 기지국이 없는 사각지대로 들어갔을 때 이 자율통신이 자율주행이 그게 연결이 끊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원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그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차세대는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원웹은 지난 5월까지 총 634기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발사해 우주 인터넷망을 완성을 했고, 연말부터 글로벌 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큰 어떤 지각 변동이 될지,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